자, 금주 다반 클리닉 밴드에 대한 문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는 이제 모범 답안을 하나를 예시를 올려놨고요. 반드시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좋은 답안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답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가 학습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답안을 하나 이제 선별을 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문제 풀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기 전에 자, 오른쪽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 답안을 문제를 푸는 순서는 뭐냐면 먼저 유형이 뭔가 생각을 해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논술의 핵심을 강조한다. 즉 핵심을 간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점자 입장에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이야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기술사라는 직종, 기술사라는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이 기사처럼 어떤 단순한 스펙이나 기준을 외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귀하의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철 도로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냈더니 정의 쓰시고요. 정의는 육하원칙에 따라 쓰시고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발생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점 원인하고요. 중요한 건 대책인데 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특히 배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해요. 일단은 물이 노면에 안 들어가게 노면 배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루빙, 타이닝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투수성 포장하고요. 밑에 하부 배수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얼어 터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 답안을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다시피 잘 쓰셨어요. 정의 있고, 메커니즘 있고, 문제점이 원인이 있고요. 대책은 이제 구체적으로 썼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김재건 씨,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채점자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여러분한테 한번 자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기는 상습 결빙 위치가 어딘가요? 결빙 위치가. 이게 이제 결빙에 대한 조건이나 결빙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은 위치 또는 구간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산속 결빙 구간이나 이제 조건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눈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데인가요? 적게 내리는 데인가요? 눈이 많이 내리진 않고요. 적게 내리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구간이에요. 예, 즉 예를 들면 눈이 이제 적게 내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융해와 동결을 반복하는 구간 그래가지고 약간 살얼음이 믿긴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면서 차량의 교통량이 적은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많으면은 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큰데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직선 구간보다는 곡선 구간 또는 우리가 이제 평탄 구간보다는 경사 구간에 많이 생기죠. 그럼 그런 데가 어디냐 하면 어디죠? 터널에 또는 교량의 진출입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예요. 터널 같은 데서는 피할 데도 없다. 또는 터널 입구부, 출구부 얘기하는 거죠. 교량에서도 입구부, 출구부에서는 배수도 잘 엉망이고 물도 그쪽으로 모이고 구배를 보면 그리고 얘가 이제 어딘 도망갈 구멍도 없죠. 어떤 그 대피 차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죠. 예전에 서해대교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터널이나 교량 위주로 어떤 부분을 한다? 어떤 결빙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위험도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뭐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위험 지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드론을 이용한 어떤 영상 평가 방법이 있어요. 즉 영상 분석, 즉 우리가 얘기하면 이미지 프로세싱이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블랙아이스가 잘 생기는 어떤 온도 또 음영 그늘이 지금 안 지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한다? 위험도 평가를 해서 어느 쪽 위주로 주로 해요? 터널이나 교량에 대한 결빙에 대한 즉 블랙아이스에 대한 특수성하고요. 터널과 교량 위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안은 뭐냐면 다 잘 쓰셨는데 마지막이 그래요. 사례를 쓰는 게 낫나요? 중요한 걸 강조하는 게 낫나요? 둘 다 별로예요. 뭐가 중요해요? 논리적인 결론. 가장 중요한 상습의 결빙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건 대피 차선이 없는 터널이나 교량이다. 그러면 터널이나 교량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논리는 뭐에서 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빈도가 심한 곳, 위험성이 심한 곳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제안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술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니다. 채점자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또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 대책은 무엇일까라고 볼 때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결론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냥 뜬금없이 논리에 비약이 생기듯이 갑자기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얘가 낫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해봤어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이런 대책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죠. 즉 터널이나 교량에 대해서의 어떤 위험성, 특수성하고요. 거기는 경사도가 급하다, 곡선 구간일 수가 있다. 어떤 고속이다가 갑자기 저속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대피 차선이 없다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에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술사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수식과 토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잠깐 지워볼까요? 자, 이수식과 토합식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막장 앞에 챔버가 있죠, 공간. 여기 이제 쉴드 깡통이라고 해서 이제 쉴드를 그린 거고요. 이게 쉴드 기계고요, 쉴드. 그리고 이제 유압 잭이 여기 이제 옆에 있고요, 잭.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핵심은 여기 이제 토합이 있으면 토합이 이만큼 작용한다. 그 다음에 수압이 있으면 수압이 이만큼 작용한다. 그래서 토합과 수압에 대한 저항 원리죠. 여기 이제 요만큼의 토합과 수압이 작용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막장압이에요. 실은 이수식과 토합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트러블, 가장 트러블의 그 유형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사례를 보면은 어디서 항상 문제냐면 막장압에 대한 문제가 트러블이 제일 심각해요. 그러면 자, 이 기본대 제목은 어떤 거예요? 막장압 저항 원리. 그 다음에 막장압 안정 조건. 또 막장압 관리 방안. 이런 거 나오면 뭐까지 나온다? 막장압 관리 불량시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죠. 문제점, 대책. 그래서 이 기본적인 대제목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막장압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수식과 토합식이라는 건 두 개가 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막장압, 즉 앞에서 막장 전방에서 발생하는 토압과 수압을 막장의 챔버 압력으로 저항하는 방식인데 이 막장압이 낮아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토립자가 유출이 되고 지하수가 유출이 되고 종국에 가서는 집안 함몰로까지 유발된다라는 거니까 막장압이 저하될 문제가 있을 때는 대책이 뭐냐? 막장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막장압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막장에 대해서 유출토가 많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방에 차수공이라도 들어가야죠. 이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정의나 특징, 시공순서 잘 쓰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막장압이란 얘기가 없어요. 일단 막장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정도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막장압 저하 시의 문제점과 대책 얘기가 나와야 되죠. 이게 되시죠? 그래서 어떤 막장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챔버 안에 어떤 그 액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막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막장의 저항력을 높이거나 작용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라우팅을 하거나 이런 보강 방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논술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이수식과 토합식에 대한 차이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 어떤 얘기는 나와야 돼요? 이 가장 큰 문제점은 막장압에 대한 저항 원리인데 막장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장압 관리가 중요한데 막장압에 대한 관리 방안은 이런 방법이 있다. 막장압을 어떻게 한다? 토압이나 수압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저하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막장압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에요. 3D 프린팅 기술은 뭐냐면 적층 가공 기술이죠. 적층 가공 기술이라서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하는 조립과 양생 기술이 아니라 얘는 찐득찐득한 물체를 뿌려가지고 쌓아놓는 적층 가공 기술이에요. 이 절삭 기술도 아니에요, 실은요. 절삭 기술은 별도의 기술이고요. 3D 프린팅 기술은 어떻게 한다? 적층 가공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쇼크리트 같은 재료를 해가지고요. 비정형의 어떤 곡면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비정형 거푸집을 만든다는 초보적인 수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적용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자, 적용 방안이라고 있으면은 뭐예요? 적용 방안이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적용 방안은 이제 상세하게 써야죠. 이거는 상세하게. 근데 문제는 뭐죠? 적용 방안에 이 걸림돌이 뭔가요? 걸림돌. 즉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적용에 대한 한계는 뭐고요? 적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뭔가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적용 방안은 우리가 알겠어요. 지금 강의도 했으니까 알겠어요. 아 이런 뭐 도로에도 하고 터널에도 하고 뭐 항만에도 하고 교량의 모듈러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 뭐 콘크리트 기술에서는 콘크리트 곡면 거푸집 기술도 만들 수 있고 한다라는 건데 이 적용상의 한계라는 게 뭐고요? 활성화 방안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적용의 한계가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재료 기술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급속 경화되고 재료가 충분한 강도가 내리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 기술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활성화 방안은 어떤 거예요? 재료에 하이브리드 재료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콘크리트만 하는 게 아니라 폴리머나 이런 것들에서 급속 경화 또는 어떤 강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한계하고 활성화를 그야말로 구구절절하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제도적인 한계는 어떤가요? 그러면 법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은 뭐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야죠. 기술적인 한계는 뭔가요? 재료적인 한계는 뭔가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린팅 기술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설명드렸죠. 예를 들자면은 현장에서의 적층 가공 기술이 있고 공장에서 가공한 다음에 현장 운반 조립 기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립 기술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듈러 기술이라는 걸 융합 기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현장에서의 걸림돌은 뭔가 또는 적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도 강조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강제 전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면 전기 방식을 많이 쓰시는 게 희생양극법과 외부 전원법을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무슨 유형이죠? 공법 유형이다 보니까 비교표를 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 방식 문제점과 대책보다는 전기 방식에서의 뭐요? 시공시 유의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유의사항.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소는 어떻게 한다. 어디를 중점적으로 붙인다. 얘에 대해서 설치할 때는 뭐에 유의한다. 가급적이면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공시 주의사항이 나와야 돼요. 즉 자군 유형은 공법 유형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기 방식을 보면 실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나요? 실무상의 문제. 이거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기술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은 그건 기사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수립할 수 있는 거. 즉 시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기술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보신다면은 전기 방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를 유지관리상 문제하고 대책에서 어떤 이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유지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게 토목 분야의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기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유지관리를 토목지기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기지기 한다든가 또는 토목지기 전기적인 어떤 기본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상에 대해서 어떤 손상 문제나 효율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가 필요한가요? 체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죠. 즉, 현장에서의 이게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유지 관리가 안 되느냐? 체계가 문제냐? 기술자의 문제냐? 그러면 체계가 문제라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 유지 관리에 대한 체계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표준화하고요. 관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 기술자가 문제라고 한다면 기술자가 토목 기술자가 아니라 전기 기술자가 하든가 아니면 전기 토목 기술자가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한다? 전기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물론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이 문제점과 대책해 가지고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기술사는 뭐라고 했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하나를 발췌를 하고요. 거기서 대한 실생활의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한 대안 제시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기술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논술의 핵심을 짚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신 다음에 논술의 핵심을 짚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요번에 그 답안을 쓰신 걸 보시면 대부분 다 뭐가 문제예요? 기술사적인 어떤 결론이 없다. 예, 논리적인 어떤 근거하에 이게 결론을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귀하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하신다? 실무에서의 실무상에서의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쓰신다면 더 기술사다운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요. 가급적이면 이론적인 얘기만 쓰지 마시고요. 실무상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은 물론 급조해서 쓸 수 있겠지만 실은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학회지나 논문 또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회지 공부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냥 논리 비약이나 이런 걸로 그냥 사례를 막 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결론을 낸다 하는 거죠. 즉, 아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도로의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취약 구간은 경사도가 심하고 곡선 구간이고 차량에 대한 대피 차선이 없고 또는 어떤 시인성이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지시거나 아니면 곡선 구간 이런 데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이런 부분의 특수성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어디라고요? 터널과 교량, 출입구나 진출입로죠. 진입로나 출입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게 좋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떤가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주세요. 이게 이제 이번 주의 핵심이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마치겠습니다.